권총을 찬 군인 한 명이 다가왔다. 젊은 중사였다. 그는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 어서 오십시오. 대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행은 차에서 내려 중사를 따라갔다. 중사는 두 번째 막사 쪽으로 걸어갔다. 막사 앞을 지키고 있던 초병이 경례를 붙여왔다. 중사는 경례도 받지 않고 막사의 문을 열었다. 충성! 그래 왔나? 안쪽에서 칼칼한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에 고함을 많이 치는 사령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네. 중사는 일행을 향해 뒤쪽으로 돌아섰다. 자, 들어오시죠. 과장을 선두로 일행은 막사 안으로 들어섰다. 막사 안에는 중령 계급장을 단 대대장이 서서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시오. 거기 앉아요.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를 가리키며 대대장이 말했다. 중간 키에 약간 마른 체형의 대대장은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인상은 아니었지만 눈매만은 매서웠다. 얼핏 보면 50대 정도로 보이지만 얼굴이 검게 탄 까닭에 늙어 보이는 것뿐 실제로는 더 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행은 테이블 쪽으로 가서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았다. 대대장도 남은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까지 마련된 막사는 사령관의 직무 공간답게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소각을 지시하신 것이 중령입니까? 다짜고짜 과장이 물었다.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라는 건 알았지만 해주는 과장의 말에 약간 놀랐다. 딱딱한 병영의 분위기에 해주는 어느 정도 압도되어 있었지만 과장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과장은 확실히 남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아, 그건 말이오. 그렇소. 내가 지시했소. 마침 버섯 재배하던 건물이 소각장으로 쓰기도 좋고 해서. 과장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대대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직 사태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마당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은 다시 한번 따지듯 말했다. 아까보다 훨씬 날이선 말투였다. 대대장을 문책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풍겼다. 아직 사태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식으로 좀 더 공손하게 물어야 됐던 게 아닐까? 해주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차피 내뱉어진 말이고 넷중 팀장은 과장이니 말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전염병이 퍼지는 데는 소각하는 게 최상이오. 사람을 묻어놓으면 들쥐가 파먹어서 병균을 옮긴단 말이야. 대대장은 역시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얼굴에 미소까지 띠고 대답했다. 대대장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물론 전염병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이지만. 하지만 전염병인지 어떤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전염병이 아니면 뭐겠소? 하루에 사람이 하나씩 죽어나가고 있어. 시체는 발생하는 즉시 소각시키라는 명령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오. 대대장의 퉁명스러운 대답이었다. 군이 이곳을 관할한 지 이틀밖에 안 된 건가요? 해주가 과장과 대대장 사이의 신경전의 맥을 끊을 겸 다른 쪽으로 말을 돌렸다. 거의 일주일은 되었지. 대대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죽은 사병은 둘뿐이라고 하던데요. 사병 둘, 내 피 같은 부하들이 죽었지. 그리고 먼저 1차로 왔던 붉은 손 4명, 사망자 합이 6. 넷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1차로 왔던 붉은 손? 분명 소령은 자신들이 처음으로 투입되는 팀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처음인 줄 알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음성으로 물었다.
그래요. 거참. 나야 외부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가 있나. 어쨌든 그랬다니 유감이오. 뭔가 본부에서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나 보지. 대대장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마치 해주 일행을 놀리는 듯했다. 우릴 속였어! 부검팀장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해주는 머리가 멍해진 탓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제 와서 어쩌겠어? 보건부 관리는 씩씩거리는 부검팀장을 달랬다. 보건부 관리는 체념이 빠른 건지 현실 인식이 빠른 건지 몰라도 화를 잘 삭히는 편 같았다. 그때 과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의외였다. 부검할 시신은 남겨두고 소각하신 겁니까? 해주는 다시 한번 과장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전율을 느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이 분하지도 않은 걸까? 이렇게 쉽고 빠르게 감정을 다스리고 냉철할 정도로 처음의 목적으로 돌아가다니. 그 순간 또 다른 의심이 들었다. 혹시 과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온 게 아닐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과장이 자신을 끌어들였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아마 없을 거요. 희생자가 생겨나는 족족 태워버렸으니.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 과장은 벌컥 화를 내며 격앙된 목소리로 고함을 쳤다. 과장이 이처럼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해주였다. 해주가 보아온 과장은 언제나 침착했고 심지어 때로는 비인간적으로 보일 정도로 냉철한 인물이었다. 대대장의 말이 실로 무책임하긴 했지만 해주는 과장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앞서 온 팀이 모두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공포에 이미 자신의 임무는 잊어버리고 있던 해주였다. 과장의 질책이 대대장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해주 자신에 대한 것처럼 느껴졌다. 해주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막중한 임무를 상기했다. 그래, 우린 생명을 구하러 여기에 온 거야. 속으로 그렇게 되뇌는 순간 자신이 좀 덜 계산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대장은 과장의 언사에 기분이 틀어졌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과장을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이내 자신의 감정을 수습하려는 듯 입을 아래 위로 다물었다. 이를 악무는 방식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타입이었다. 대대장은 군인 특유의 냉정함을 되찾고는 낮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무책임하다고 했소. 아무도 내게 무책임하다는 말을 할 자격은 없소. 알겠소? 아무도. 왜냐? 내가 아니면 아무도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조국을 수호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야전이 뭔지, 전쟁이 뭔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기생 오라비 같은 젊은 장교 새끼들은 하나같이 몸을 사리고는 도망쳐버리고 나만, 오직 나만이 여기 지휘관으로 남아서 바로 이곳을 지키고 있는 거요. 알겠소? 내가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내가 바로 옆에서 하루에 사람이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이곳을 바로 내가 지키고 있어. 말을 하는 동안 대대장은 감정이 폭발해버렸다. 과장을 포함한 해주 일행은 대대장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대대장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다시 입을 꽉 다물었다. 막사 내에는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대대장의 말 잘 알겠소. 제가 실수를 했군요. 과장이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대대장도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은 상태였다.
괜찮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검을 통해 병의 원인을 알아낼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검은 걱정하지 마시오. 원하지 않아도 곧 희생자가 생길 테니까. 하루에 평균 1명씩은 죽어나가고 있소. 일단 오늘은 마련된 숙소에서 쉬도록 하시오. 숙소는 원래 배가 있던 곳을 치워놓았소. 나야 군인이니까 이런 천막 막사에서 지내도 되지만 과장 일행은 숙녀분도 끼어있으니 잘만한 데서 자야 하지 않겠소. 해주는 자신을 위해 숙소를 마련했다는 대대장의 말에 자신이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 들어올 때 몸수색을 할 때도 그랬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내선 전화의 벨소리는 귀총을 때릴 정도로 컸다. 대대장은 일어나서 뒤쪽에 있는 책상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삼중대. 알았어. 잠깐 기다려. 대대장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소화기를 들고 일행에게 물었다. 희생자가 발생했소. 지금 부검할 거요. 일행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지금 합시다. 그래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지 않겠소? 과장이 먼저 말했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할 겁니다. 과장이 대대장을 향해 크게 대답했다. 막 죽은 시신의 부검이라. 해주는 어쩐지 소름이 돋았다.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죽은 시신의 해부도 수없이 해보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수술도 많이 해봤지만 이제 갓 죽은 시신의 해부를 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놈 태우지 말고 놔둬. 부검해야 하니까. 대대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밖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이봐! 상병 최정태! 문 앞에 서 있던 초병이 크게 관등성명을 대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분들 7구역으로 이동시켜. 예, 알겠습니다. 대대장은 해주 일행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일어나서 제7구역으로 이동하시죠.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과장과 일행은 의자에서 일어나 초병을 따라 막사를 나섰다. 대대장은 밖으로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다. 차는 바리케이트 앞에서 정차했다. 창문이 내려지고 다시 소독용 호수가 뱀처럼 차 안으로 머리를 디밀었다. 차 안은 이내 연기로 가득 찼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젠장!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부검팀장의 불평이 터져나왔다. 구역을 이동할 때마다 소독을 하는 탓에 차로 이동하는 채 30분이 되지 않는 동안에도 벌써 5번째 소독을 하는 중이었다. 짜증이 나는 건 해주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위안을 하면서 참는 중이었다. 반복하다 보니 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했다. 차가 출발하면서 운전을 하던 상병이 부검팀장의 불평에 대한 사과라도 하듯 알려왔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었다. 차창 밖으로는 군용 구급차 한 대가 서 있고 화생방 복장을 한 군인들 서너 명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일행은 차에서 내렸다. 군인 중 한 명이 일행에게 다가왔다. 보호복을 착용하시겠습니까? 방독면의 필터를 통과해서 군인의 딱딱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우주인처럼 온몸을 감싼 그 복장을 해주 일행도 착용하겠냐는 물음이었다. 그런 복장을 하고 부검을 할 수 있을까요? 움직임이 둔해져서 힘들겠는데? 부검팀장의 말이었다. 아무래도 부검을 주도할 사람이니 그의 의견이 중요했다. 하지만 안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소? 앞서 온 4명이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데. 보건부 관리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동의를 구하듯 나머지를 둘러보았다. 한쪽 눈썹을 올린 그 특유의 표정. 혜주는 자신의 생각은 뒤로 한 채 과장을 쳐다보았다. 팀장인 만큼 과장의 생각을 따를 참이었다. 전에 왔던 팀은 보호복을 착용하고 부검을 했나요? 과장은 군인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부터는 착용했습니다. 보호복이 효과가 있었나?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난 입지 않겠네. 빠른 부검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게 최우선이니까. 거추장스러운 복장으로 부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난 마스크와 위생복, 그리고 위생 장갑만 준비해주게. 과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주는 과장의 결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된 이상 혜주도 과장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저도 입지 않겠어요. 난 아무래도 부검을 집도해야 할 사람이니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은 입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 부검팀장도 그렇게 말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건부 관리도 어쩔 수 없이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불안한 심정이 그대로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막을 수 없었다. 부검하실 시신은 저쪽 임시 막사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인은 뒤편으로 보이는 천막 막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다른 화생방 복장을 한 군인 2명이 구급차에서 전선을 풀어 막사 쪽으로 끌고 갔다. 전등을 켤 전력을 차에서 끌어다 쓰기 위해서였다. 화생방 복장을 한 군인 중 1명이 구급차의 문을 열고 위생복 4개와 마스크 4개, 그리고 위생 장갑 4켤레를 가지고 왔다. 혜주 일행은 서둘러 복장을 갖추었다. 부검에 필요한 모든 장구는 막사 안에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군인은 옷을 입고 있는 일행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이곳으로 이동하는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준비를 다한 모양이었다. 잠깐. 사망한 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부검팀장이 군인에게 물었다. 네, 연락을 드린 그때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의 혈액이 아직 응고되지 않아서 부검할 때 피가 많이 튈 수도 있겠구만. 특히 전기톱을 쓰게 되면. 부검팀장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중얼거렸다. 그럼 보호복을 입고 부검을 하는 게 어떨까요? 보건부 관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안했다. 부검팀장은 과장을 쳐다보았다. 의견을 묻는 눈치였다. 전기톱을 쓸 경우에는 방독면을 쓰고 하도록 하죠. 과장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부검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보건부 관리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넷은 복장을 갖추고 막사로 향했다. 일행이 막사 안으로 들어서자 화생방 1명이 입구 아래에 늘어져 있는 코드를 꽂았다. 막사 안 천정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술용 전등에 불이 들어왔다. 전등 아래에는 시신이 흰 천에 덮인 채 누워 있었다. 천에 가려져 아직 시신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실루엣으로 보이는 체격은 건장했다. 혜주는 눈으로 어림에서 시신의 키를 재어보았다.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다. 군인 2명이 막사 한쪽에 있던 부검 용구가 가지런히 배열된 테이블을 시신 가까이로 끌고 왔다. 과장 일행은 시신을 앞에 두고 서서 잠깐 고인을 위한 묵념을 했다. 이제 나가봐도 돼요. 부검은 우리가 실시할 테니까. 아닙니다. 부검 전 과정을 지켜보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군인은 그렇게 말하고 막사 한쪽으로 물러섰다. 부검은 1시간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군인은 한쪽에 서서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과장이 의아스러운 말투로 되물었다. 1시간이라니.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시신은 사망 이후 2시간 안에 무조건 소각해야 합니다. 대대장님 명령입니다. 시신이 사망한 지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부검은 1시간 안에 끝내셔야 시신을 소각장까지 운반해서 총 2시간 안에 소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대장에게 말하겠소. 시간은 넉넉히 하도록 해요. 이미 대대장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이 어긋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군인을 쳐다보았다. 나머지 셋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어. 그 중령이라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부검을 끝내도록 하죠. 부검팀장이 과장에게 달래듯이 말했다. 과장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부검에 들어갈 태세를 취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1초라도 빨리 부검에 착수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부검팀장은 시신 위에 덮여있는 흰 천을 걷었다. 나체의 남자 시신이 그대로 환한 불빛에 드러났다.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시체는 살아있는 것 같았다. 피부색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부검팀장은 메스를 들어 시신의 목 아래부터 서서히 절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손에 힘을 주어 깊숙이 살을 갈랐다. 아직 응고되지 않은 피가 절개 부위에서 스며져 나왔다. 해주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해주 역시 수술을 위해 환자의 가슴 부위나 복부를 절개해본 경험이 많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취된 환자였다. 지금 부검팀장은 목 아래부터 사타구니 바로 위까지 일자로 절개하고 있었다. 일반 외과 수술에서 이토록 광범위하게 절개하는 경우는 없었다. 부검팀장의 손에 쥐어진 메스가 시신의 사타구니에 다다랐을 때에는 갑자기 시신이 살아서 벌떡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죽은 지 30분밖에 되지 않은 시신이라도 어느 정도 근육의 경화가 일어났는지 부검팀장의 얼굴에는 땀이 많이 흘렀다. 그는 세로로 절개를 마치자 이번에는 가로로 절개를 시작했다. 부검을 마치고 시신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아예 열십자로 상체 모두를 개복해 버리려는 모양이었다. 시간을 아끼는 데는 그것이 최선의 방도였다. 공들인 절개를 마치고 피부를 사방으로 드러내며 고정시키자 내부 장기가 모두 드러났다. 복부에는 거의 아무런 이상을 찾을 수 없었다. 폐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원인을 찾으려면 폐를 절개해보는 것이 우선이었다. 폐 절개는 내가 하겠소. 과장이 부검팀장에게 말했다. 부검팀장은 별말 없이 메스를 넘겨주었다. 그도 약간의 휴식이 필요했고 폐에 관해서라면 과장이 최고의 전문가였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과장은 좌측부터 폐를 절개하기 시작했다. 폐는 피가 응고되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폐에 출혈이 일어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인 것 같았다. 아무래도 조직을 떼어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죠? 과장은 해주를 보며 물었다. 네. 육안으로 봐서는 신부전으로 인한 폐우열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요. 해주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때 뒤에 서서 부검을 지켜보고 있던 군인이 불쑥 끼어들었다. 현미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시죠. 조직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병자의 시신 전 부위는 머리카락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폐 조직을 떼어서 보관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요? 과장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대대장님의 명령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무슨 수로 사태의 원인을 밝혀낸단 말이오? 내가 대대장에게 얘기를 좀 해야겠소. 통신병을 좀 연결시켜 주시오. 대대장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난번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려도 소용없을 겁니다. 원칙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히 과장에게 말했다. 해주와 과장은 어이가 없었다. 왜 지난번 팀이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는지 알 것 같네요. 해주는 과장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과장은 해주의 말에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그럼 한쪽에서 과장님과 해주씨가 현미경으로 폐 조직을 관찰하시죠. 그동안 제가 시신의 두개골을 절개하겠습니다. 부검팀장이 말이었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전기톱을 들었다. 그렇게 합시다. 과장은 오른쪽과 왼쪽 폐의 조직 약간을 메스로 떼어냈다. 그리고는 해주와 함께
한쪽에 마련된 현미경으로 이동했다. 전기톱의 전원을 좀 연결해줘요. 부검팀장이 일행을 감시하고 있던 군인에게 말했다. 다른 군인 한 명이 전기톱에서 나온 전선을 풀어 문 앞에 놓은 콘센트에 꽂았다. 부검팀장이 전기톱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자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방독면 좀 가져다 줘요. 부검팀장이 다시 군인에게 부탁을 했다. 그가 문 쪽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어이, 방독면 가져와. 곧 화생방 복장을 한 다른 군인 한 명이 목까지 비닐 커버가 달려있는 방독면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부검팀장은 방독면을 쓰고 시신 쪽으로 다가갔다. 피가 튀니까 옆으로 비켜서요. 부검팀장의 목소리가 방독면에 달린 필터를 통해 퍼져나왔다. 할 일이 없어 시신 옆에 서 있던 보건부 관리가 슬그머니 군인 옆으로 물러났다. 그는 해주와 과장이 붙들고 있는 현미경 옆에도 시신 옆에도 서 있을 수 없었다. 전기톱의 톱날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부검팀장은 전기톱을 서서히 시신의 두개골 중앙부로 가져갔다. 현미경에 집중해 있던 해주도 그 모습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외과의로서 수술도 많이 해봤지만 두개골을 통째로 써는 부검 장면은 아직 본 적이 없었다. 사방으로 피가 튀면서 전기톱이 두개골을 파고 들어갔다. 과장의 옷에까지 피가 몇 방울 튀었지만 과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는데 집중해 있었다. 보건부 관리는 비위가 상하는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군인은 방독면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도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것 같았다. 보건부 관리는 슬그머니 해주 쪽으로 오더니 뭐라고 말을 했다. 전기톱 소리가 너무 요란해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손짓으로 보아하니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겠다는 말인 것 같았다. 어차피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상관없는 일이었다. 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건부 관리가 문을 나설 때에도 감시를 맡은 군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두개골을 절단하고 있는 부검팀장을 쳐다보았다. 해주 역시 그의 톱질 솜씨에 나름 감탄하는 중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두개골 절개 장면에 쏠린 덕분에 아무도 과장이 폐 조직의 일부를 위생 장갑 안쪽으로 슬쩍 집어넣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